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인데요. 고3. 일단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어려운데 개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하나 아래에 깔린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수능 때 내가 잘 모르는 개념 나오면 못 풀 거잖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개념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다 풀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도만 일단 봅시다. 최소한도의 이해도. 1문단을 일단 보시면은 1문단을 보시면 통화정책에 대해서 나와요. 통화정책이 요런 녀석이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경기 과열됐을 때 정책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이 금리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이자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금융기관, 시장 은행들도 따라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걸 시장 금리라 그래요. 이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행이었나? 아무튼 간에 중앙통화기관에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원래 100만원 대출 받는데 1억 만원만 이자로 냈으면 됐는데 2만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출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장에 화폐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량이라고 합시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은행에 돈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 돈 빌린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 그 양, 그걸 화폐량이라고 하는 화폐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안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이걸 다 반대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문단을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통이고요. 얘도 전통입니다. 금융감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시건전성 정책이래요. 요 녀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는데 이 관점이 무엇이느냐? 이 미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 금융 안정이라는 게 돈 빌리고 받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안정된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을 했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면 금융이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관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아도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든가 뭐 해도 그렇게 해도 자산 가격,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이 폭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안정적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받고 이런 구조만 확보하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마인드의 이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니네 그냥 회사 터지지 않게만 금융기관 터지지 않게만 최소한 정도로 건전해라. 그게 뭐냐면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인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그 하한, 이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는 거야.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네가 나중에 올 어떤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딱 그 정도만 네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정도만 너가 알아서 좀 해놔. 해결할 정도만 좀 준비를 해놔. 나중에 회사 안 터지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이랑 금융감독정책 각각을 통해서 금융안정 그리고 물가안정 따로따로, 물가라고 추가로 안 써도 되겠죠? 물가안정 그리고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바로 이원적인 두 개로 갈라진 접근 방식이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당시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정책 금리를,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정책 금리를 낮추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많아지고 시장의 화폐량이 높아지니까 경기가 부양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통화 정책을 폈는데, 오케이? 이해되지? 통화 정책을 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겨버렸다고. 전통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버블이 안 생긴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자산 가격 버블에 따라서 금융 불안이 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야기됐다고는 안 했지만 뭐 야기됐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기할 정도, 그러니까 이전 생각만으로 딱 잘라둡시다. 생각했다 정도만으로 이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했는데 요것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요런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슨 말이냐면 금융회사가 엄청 커지면 이 단 하나의 회사가 망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역에 엄청 큰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은행이 작은 은행들이었는데 얘네들이 통합돼가지고 엄청 커져버렸다 이거죠. 혹은 망한 애들 걸 흡수해가지고 하나가 커버린 거나, 너무 커져버리니까 단일 회사가 부실해도 전체 금융 시스템에 붕괴, 여기서 말하는 금융이라는 단어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융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규모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정책, 그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불안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 개별 금융회사가 경제와는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에 돼 버린 거예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 예전에 하던 거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가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이랑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죠. 이전엔 뭐라 그랬어요? 이전엔 상호 보완이 아니라 이원적이라고 했죠. 산문단은 뭐예요? 보완.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안에 자세하게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흐름 자체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문단을 보시면 거시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엇이냐?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엄청 큰 덩어리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은 상태, 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개별적인 작은 은행이 너네 자기 자본은 요 이상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사실 은행이랑 금융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건가 세 번째 이야기라는 건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거시 건전성은 어찌 됐건 간에 이 개별 금융의 자기 자본 하한으로는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대요. 구성의 오류가 뭐예요? 구성의 오류가 뭐예요? 개별 개체의 속성이 전체 집단의 속성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별 개체가 금융회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는데 얘도 미시적으로 건전하고요. 얘도 미시적으로 건전하고 얘도 미시적으로 건전하고 얘도 미시적으로 건전하고 얘도 미시적으로 건전한데 얘들을 전부 합친 시스템이 거시적으로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체적인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인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미시 건전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요 것들을 개별 금융회사를 전부 다 건전하게 예방적 규제를 한다고 해도 걔들을 합친 전체 시스템이 건전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자체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문단에서는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 그리고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상관관계를 감안한,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경기 변동이랑 금융 시스템이 서로 엮어줘야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거시를 잘 이해했으면. 그래서 얘네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이 도입돼야 돼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대요.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용 공급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게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인해서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총합,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전부 다 대출을 해주는 걸 전부 다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거를 팽창시키면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 급등한다는 건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 가격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고,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거는 버블 때문에 더 경기가 과열돼 버린다. 불황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대요. 경기를 경기가 불황일 때는 더 불황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 이게 뭐예요? 미시적인 거였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자기 자본, 완충 자본까지 쌓으래요. 그래서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써먹어가지고 신용공급을 늘려서 경기를 좀 부양시켜 보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거시건전성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문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문제는 따로 풀어가지고 달아놓을 테니까 볼 학생 있으면 보도록 하세요.